행복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라.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소유보다는 삶을 선택하라.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이 자유로워진다. 사랑은 지금 아니면 없는 것. 잔소리와 충고. 여러분은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나요?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는 잔소리는 들으면 기분 나쁘고 충고는 들으면 기분이 더 나쁘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상대가 정말 필요로 해서 요청해 올 때 외에는 충고나 조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상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무심코 던졌던 충고나 조언들이었지만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을 다치게 하고 상대를 내 편에서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앞으로 충고나 조언보다는 격려와 응원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밤을 잊은 밤에 책 읽어주는 최은우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의 소중한 40분의 구독자님들 잘들 지내셨나요? 제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생각하고 있었던 책은 지난번엔 프랑스 감성이었죠. 알퐁스 도데의 별. 별에 이은 한국의 감성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을 읽어드릴까 했었는데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출판사 측에 낭독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뭘 좀 읽어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인생의 영원한 화두죠. 행복과 성공,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 성공과 행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50가지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찬영 지음, 리베르 출판에서 펴낸 이 책은요, 인생관, 재테크, 사랑, 화법, 건강 같은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8개의 요소들을 큰 챕터로 나눠서 다시 세부적이게 50가지로 성공과 행복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인생관, 사랑, 시간관리 이 3가지 챕터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사랑에도 기술과 전략이 필요하고 사랑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시간 관리에도 각자에게 맞는 시간 관리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가 제시하는 습관과 방법들을 들어보면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유용하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라. 사장이 물었다. 요즘 어떤가? 그는 즉시 대답했다. 살아오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사장이 되물었다. 결혼이나 첫 아이 출산하던 날보다 더 행복하단 말인가? 분명히 그런 날들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좋았던 날은 없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지금의 생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모두 모여서 오늘을 만들어 주었으니 바로 오늘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이사회에 참석할 준비를 하게.
자네를 영업 담당 이사로 특별 승진시키기로 했네. 축하하네. 어떤 책에서 읽은 감동적인 이야기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 오늘이 과연 가장 행복한 날일까? 불행한 일을 의도적으로 덮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흔히 마약 같은 행복의 이론으로 자신의 이성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진짜 힘든 일이 닥칠 때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행복에 대한 감각이 마비된 사람이 영업을 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행복은 궁극적인 삶의 목표다. 심지어 동물도 행복을 추구하고 식물도 행복을 추구한다. 식물도 은은한 음악을 들려주면 더 잘 자란다고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돈과 명예와 지식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불행하게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와 지식의 현명한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 싫어하는 것도 인내하며 받아들이면 행복이 찾아올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길일까? 우리는 인생 최대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행복의 이론서들에서 찾는다. 그 책들은 행복을 위해 살아있을 동안 어떠한 일을 해야 한다고 당신에게 권고한다. 그 책을 읽은 후 과연 당신은 행복해졌는가?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단순한 것들이다. 가족에게서 기쁨을 얻고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계절의 변화에서 늘 새로운 것을 느낀다면 인생 철학이 어떠하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 행복할 것이다. 사람들이 싫어지고 직장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자연의 변화에 무감각하다면 그때 필요한 것은 인생 철학의 변화가 아니라 내 몸의 변화다. 적절한 운동, 산책, 몸이 원하는 식사 등은 내 몸을 변화시켜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행복의 이론서로 가장 유명한 책이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러셀 자신은 행복의 이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은 관념적인 고상한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리에 의해서 좌우된다. 보잘것없는 결론일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러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확신컨대 불행한 사업가는 어떤 철학의 변화에 의한 것보다는 매일 만보를 걸음으로써 자신들의 행복을 보다 더 증진시킬 것이다.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당신은 오늘 하루 행복하였는가? 오늘 무슨 기억이 없다면 당신은 행복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다. 오늘 하루를 한숨으로 시작해 한숨으로 끝냈다면 당신은 행복하지 않다. 하루를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 가치 있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나이 들면서 부와 명예를 거머쥐고 있더라도 젊음의 열정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면 가난하지만 열정으로 가득 찼던 젊은 날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성공의 계단을 오르면서 책임과 의무가 함께 늘어나 늘 무언가에 매여 있다면 행복한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행복을 미루면서 매 순간 언젠가는 행복해지리라 믿으며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낸다. 좋은 대학을 졸업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좋은 집을 장만하면 더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생의 각 단계에서 그 시기를 벗어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된 후에는 좋은 차도 사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퇴 후에는 더 여유를 즐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 사람들은 행복을 미루거나 보류해 두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막연히 내게도 행복한 때가 오겠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행복도 찾아가기를 꺼려한다. 지금 현재는 화려한 무대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일상이 있다. 늘 함께하며 힘이 되어주는 가족, 매일 해야 할 나의 일, 마음만 먹으면 바라볼 수 있는 파란 하늘이 우리의 곁에 있다. 행복의 파랑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중함을 찾는 사람에게만 찾아온다. 미래의 성취를 위해 현재의 행복을 미루지 말자. 현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필요한 일을 연기하지 말자. 우리가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할 시간은 은퇴를 했을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은퇴를 대비한 삶의 모든 것을 걸다 보면 현재의 행복도 은퇴 후의 행복도 자신을 비켜간다. 지금 행복한 사람이 성공 확률도 높다. 행복을 움켜잡기에 지금보다 더 나은 때는 없다. 행복은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 현재는 곧 과거가 되고 사람들은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내일은 또 다른 오늘일 뿐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지금 웃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행복은 움튼다. 행복해지고 싶은 사람은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을 찾은 후 행복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려서는 안 된다. 웃어보기도 전에 죽게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행복은 지금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이다. 먼 곳의 거창한 행복은 나의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당장 나의 것으로 만들 수도 없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작은 일에서 감동할 줄 아는 여유를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 그래야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복의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신의 취향에 맞는 항목을 체크해 실천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일기 쓰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듣기, 구름 바라보기, 석양 바라보기, 녹차 마시기, 친구에게 연락하기, 정원 가꾸기, 활기차게 걷기, 영화 보기, 명상하기, 친절 베풀기, 낮잠 자기, 여행하기, 꽃 냄새 맡기 등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작은 감동의 목록을 만들어 보라. 나이든 늙은 사람들이나 불치병에 걸려 곧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어떤 일에 후회하기보다는 마음만 먹고 해보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더 많이 후회한다고 한다. 나딘 스테어라는 미국의 한 노인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란 글을 통해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 것에 대해 후회하는 글을 남겼다. 미국 전역의 수많은 가정에 필사본으로 걸렸던 유명한 작품이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우둔하게 살리라. 가능한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리라.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석양을 구경하리라. 산에도 더 자주 가고 강에서 수영도 더 많이 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적인 고통은 많이 겪겠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피하리라. 시간을,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수많은 순간들을 겪었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더 많이 겪으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대신 순간만을 맞으며 살아가리라. 나는 지금까지 체온계, 보온물병, 우비, 우산 없이는 어느 곳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제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짐을 더욱 간편하게 꾸리고 여행에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초반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리라. 춤추는 파티장에도 자주 나가리라. 회전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많이 꺾으리라. 무소유는 소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건들은 편리한 생활의 도구지만 때로는 고민거리가 되기도 한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소유하게 되면 관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구속하기도 한다. 법정 스님은 수필집 무소유에서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인이 되라고 말한다. 스님은 어떤 스님이 자신의 방으로 보내준 난초를 정성스레 길렀다. 다음은 법정 스님의 난초 기르기에 관한 글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오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 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시 청청했었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갠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빛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악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청을 돋우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초를 뜰에 내놓은 채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빛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잎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축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난을 가꾸면서는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법정 스님의 난초 기르기에 관한 글이었다. 스님은 난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 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그때의 기분을 스님은 날아갈 듯 홀가분한 해방감이라고 표현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것을 터득했다고 했다. 아름답고 청초한 난초조차 우리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다른 물건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스님은 무소유를 실천했지만
난초를 선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소유의 길에 접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난초에 대한 스님의 집착은 난초에 대한 애정을 의미한다. 스님은 난초를 애지중지했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난초를 잘 가꿀 수 있는 사람에게 난초를 맡겼을 것이다. 난초를 선물 받은 사람이 난초를 정말 좋아한다면 그는 난초를 기르면서도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난초가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소유는 소유하지 않은 상태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지나친 역설일까? 무소유는 소유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다. 생택지 페리의 어린 왕자에서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장미의 비유를 들며 길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준다. 자신이 길들인 것은 자신이 영원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장미는 난초의 또 다른 이름이다. 혼자 있는 나의 꽃은 수천 수만의 다른 장미 모두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해. 그건 내가 물을 준 꽃이니까. 내가 고가를 씌워주고 병풍으로 바람을 막아준 꽃이니까. 내가 벌레를 잡아준 것은 그 장미꽃이었으니까. 내 꽃이 불평했거나 자랑했을 때도, 심지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을 때도 귀를 기울였지. 그건 내 장미꽃이니까. 소유보다는 삶을 선택하라. 미국 시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한 친구에게 이런 충고를 들었다. 열심히 일해 차비를 벌면 피츠버그로 여행을 갈 수 있을 텐데. 소로우가 말했다. 자네는 차비를 벌기 위해 하루 종일 일해야 하므로 잘해야 내일쯤 그곳에 도착할 거야. 나는 지금 걸어가면 저녁에 피츠버그에 도착할 수 있다네. 소로우는 친구보다 더 경제적인 인생을 살았는지는 모르나 경제적인 활동은 별로 하지 않았다. 반면에 그의 친구는 인생의 황금기에는 돈을 버느라 바빠서 황혼기에는 기력이 없어서 여행을 못 갔을지도 모른다. 소로우는 콩코드 지방의 월든 호숫가 숲속에 들어가 세간이라고는 거의 없는 오두막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했다. 소로우는 월든에서 삶의 단순함을 강조한다. 가장 싼 것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사소한 일에 우리의 삶이 허비되고 있다. 단순함, 수백 혹은 수천 가지의 일을 두세 가지 정도가 되게 하라.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치품의 대부분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류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 인간이 생존 자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루에 약 1000칼로리, 약 1.5리터의 물, 체온을 유지해줄 덮을 것 정도만 있으면 된다. 약간의 무기질과 비타민, 항생제 등도 필요할 것이다. 이보다 더 많은 것은 사치품일지도 모른다. 사치품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팔 수밖에 없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다. 꼭 필요한 것 외의 것은 소유하지 않더라도 향유할 수 있다. 미술관의 멋진 그림은 화가의 것일까? 아니면 구입한 사람의 것일까? 미술관에서 명작에 빠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그림을 소유한 사람은 아닐까? 진짜 부자는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향유하는 자다. 내 손에 간직한 것은 곧 사라져도 내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소로우는 직접 기른 곡물과 야채, 덫을 이용해서 잡은 짐승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필요한 것을 사지도 않았다. 가족과 함께 지내지도 않았으며
친구도 많지 않았다. 혼자서 생활하면서 일기와 글까지 썼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큰 집과 값비싼 물건, 화려로운 서비스가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 바쁘게 살면서 당장의 급한 일에 매달린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잃는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했지만 결국 직장을 잃고 후회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가족을 위해 일해온 사람들이 정작 가족과는 단란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사치품을 충동적으로 구입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 대가를 치른다. 우리가 치른 비용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한다. 휴가지에서 멋있는 하루를 보내려는 사람은 한 달 동안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일해야 할지 모른다. 숲속의 생활은 할 수 없더라도 불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이 자유로워진다. 개인의 일생은 역사의 거대한 움직임, 우주의 무한함과 대비할 때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짧은 삶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이행한 다음 결국은 죽어서 잊혀진다.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사는 것의 목표는 무엇일까? 죽어서 잊혀지기 위한 것인가? 천하를 호령했던 왕과 장군들, 문장을 날렸던 문학가들, 깊은 사유로 인생의 진리를 풀었던 철학자들, 세상의 모습을 바꿨던 과학자들. 그들은 지금 모두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의 발자취는 모두 재나 먼지로 변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히틀러, 셰익스피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던 인물들도 결국은 사라졌다. 후세 사람들이 그들을 아무리 추모한들 무덤 속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야인시대, 무인시대의 영웅들은 왜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것일까? 그들이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 그들이 목숨 걸고 싸웠던 중대한 일들은 다 어떻게 되었는가? 사람은 죽은 후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은 후 가죽을 남긴다고 했다. 그 이름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이며 그 가죽은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무덤도 종말이 있다. 누구든 무덤 사이를 거닌 적이 있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나란히 누워있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지위와 재산이 그들을 갈라놓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아무 말이 없다. 나와 그들이 크게 다른 게 무엇인가? 죽음을 인식할 때 비로소 삶이 자유로워진다. 남과 다투거나 비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모두는 일종의 사형수다. 다만 집행일이 정해지지 않은 사형수다. 내일, 모레, 10년 후, 20년 후 언제 죽을지 모른다. 우리가 죽는 시기는 무한한 시간 속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은 시간에 희생된다.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것이라면 왜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는 비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했을까?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삶을 진지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아닐까?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시간이 덮는다 할지라도 이 지구는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에너지는 어떤 형태로든 남을 것이다. 세상의 현상 가운데
윤회 아닌 것이 있을까? 육도를 유전하며 받는 생도 윤회요. 사계절의 변화도 윤회요. 밤낮의 변화도 윤회다. 바람과 구름이 엉켜 비가 되고 빗물은 햇볕에 실려 수증기로 변했다가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된다. 우리가 먹는 채소는 소화작용을 거쳐 배설물이 되고 배설물은 거름이 되어 채소를 키운다. 이 역시 인연법에 따른 윤회다. 윤회는 에너지 불멸의 법칙으로 볼 수도 있다. 물이 얼음으로 형태를 바꾸더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일지라도 그 에너지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에너지는 불멸하되 다만 그 형태만 바뀌는 것 같다. 죽은 자가 쓴 시가 있다. 그는 자신이 죽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제목은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말아요 이다. 이 시의 작자는 바람, 햇살, 가을비, 새, 별로 윤회한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니 이합집산하여 온갖 자연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는 대개 지은이 모름으로 되어 있으나 아메리카 인디언 호피족의 기도문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9.11 테러 추모 사이트에서 이 시가 자주 인용돼 주목을 끌었다.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말아요. 나는 그곳에는 없답니다. 나는 잠자고 있지는 않아요. 나는 온누리에 나부끼는 천가닥의 바람. 나는 하얀 눈 위에 금강석 같은 반짝임. 나는 여문 곡식이 위에 햇살. 나는 보드라운 가을비. 당신이 고요한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나는 조용히 선회하는 새들의 솟구치는 움직임. 나는 밤에 반짝이는 다정스러운 별들. 그러니 내 무덤가에 서서 울지 말아요. 나는 그곳에 없어요. 나는 죽지 않았답니다. 사랑은 지금 아니면 없는 것. 사랑은 무엇일까? 지금 아니면 앞으로는 없는 것이다. 이 순간의 즐거움은 이 순간의 웃음을 낳지만 다가올 일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 지구도 언제 사라질지 알 수 없다. 미룬다고 좋을 건 전혀 없다. 젊음은 영원히 지속되진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잡아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삶을 마치 경주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헉헉거리며 달리는 동안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경치는 모두 놓쳐버린다. 그리고 경주가 끝날 때쯤엔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면 꿈은 사라지지만 꿈을 꾸는 이 순간은 황홀하다. 이 순간 귓전을 속살거리는 모차르트는 내 눈을 잡은 그녀의 도도한 걸음은 호련 나를 멈추게 한다. 행복의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모으자. 미룬다고 좋아진 게 무엇이 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해서다. 인생의 궁극적 목적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은 일과 돈을 무의미하게 느낄 것이다. 사랑과 일은 손에 손을 잡고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을 미룰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은 문학 이론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우리는 시가 아름답기 때문에 쓰고 읽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인류의 일원이기 때문에 시를 쓰고 읽는 것이지. 그리고 인류는
정열로 가득 차 있지. 의술, 법, 상업, 공업. 이러한 것들은 훌륭한 일들이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시,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하는 키팅 선생님. 키팅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일러준다. 바로 카르페 디엠이다. 영국 시인 로버트 헤릭의 시가 인용되고 있다. 피츠군, 자네 찬송가집 542페이지를 열고 거기 있는 시의 천년을 읽어주게. 소녀들이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 말인가요? 맞아. 바로 그거야. 좋은 말이지. 그렇지 않나? 시들기 전에 장미 봉오리를 모아라. 오래된 시간은 끊임없이 날고 있고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도 내일이면 시들고 말리. 고맙네, 비추군. 시들기 전에 장미 봉오리를 모아라. 이 말에 대한 라틴어는 카르페 디엠이다. 자, 그 뜻을 아는 사람 없나? 카르페 디엠, 그건 현재를 즐겨라입니다. 현재를 즐겨라. 할 수 있는 동안 장미 봉오리를 모아라. 시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벌레의 먹이이기 때문이지. 제군들, 믿건 안 믿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언젠가 숨이 먹고 차갑게 되고 죽을 것이기 때문이야. 소녀들이여, 시간을 최대한 이용하라. 시들기 전에 장미 봉오리를 모아라. 오래된 시간은 아직도 날고 있고 오늘 미소 짓는 바로 이 꽃도 내일이면 시들고 말리. 하늘의 찬란한 등불, 태양도 더 높이 솟으면 솟을수록,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석양역에 더 가까워지리라. 청춘의 피가 뜨거웠던 첫 시절이 가장 좋은 때. 그 시절 지나고 나면 점점 더 힘든 시절이 뒤를 따르리니. 그러니 수줍어 말고 시간을 활용하라. 할 수 있는 동안에 결혼하라. 청춘을 한번 잃고 나면 영원히 기다려야 하리니. 성공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라. 사학가들은 대체로 아침형 인간이고 작가나 예술가는 야간형이다. 재산을 기준으로 보면 아침형 인간이 더 바람직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야간형 인간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어쨌든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야간형의 유혹에서 벗어나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해야 할 것 같다. 미국에서는 좋은 차를 탄 사람 순서대로 출근한다는 말이 있다. 빌 게이츠는 새벽 3시에 기상하고 잭 웰치 전 지휘회장은 아침 7시 30분이면 업무를 시작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새벽 3시에 일어나 해뜨기를 학수고대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 CEO들의 평균 기상시간은 5시 54분이다. 24시간 편의점, TV, 인터넷, 쇼핑몰. 밤의 유혹으로 현대인들의 아침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야행성 생활로 인해 무기력한 아침을 맞고 무기력한 하루를 보낸다. 아침형 인간이 되려면 우선 야행성 생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상습적 야근, 음주, TV 시청 등은 피해야 한다. 수면 시간은 하루 24시간에
3분의 1인 8시간이 적당하다고 한다. 그러나 수면 관리를 잘하면 6시간도 부족하지 않다. 사람의 체온이 가장 낮을 때인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수면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밤 11시 취침, 아침 6시 기상이 가장 많이 권장되고 있다. 낮잠이 올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끝내고 초저녁 잠은 가능한 자서는 안 된다. 초저녁에 잠을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는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충전한다는 생각으로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식사는 뇌의 활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를 위해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간식조차 금하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저녁 간식은 금물이다. 저녁에 먹은 음식은 곧바로 살로 간다고 보면 틀림없다. 저녁 늦게 음식을 먹지만 않아도 누구나 날씬해질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과감히 이불부터 걷어차라. 그럼 다음 손으로 뺨, 눈 주변, 인중, 귀 밑, 턱의 순서로 골고루 비벼서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도록 하자. 기상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아침형 인간과 야간형 인간은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아침형 인간의 시간 관리가 효율성이 더 높은 것은 사실이다. 인체의 리듬으로 볼 때 아침 시간이 저녁 시간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 잠에서 깨어난 후 1시간이 지나면 두뇌의 활동이 가장 활발해진다. 아침 5시에 기상할 경우 6시에서 8시 사이는 두뇌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이때 집중력을 요하는 일을 단숨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어떤 사람은 집중력과 판단력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말한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이 시간대가 두뇌의 황금 시간대인 것만은 틀림없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볼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습관 중 하나가 아침 자습 시간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이 시간에 분명히 빈둥거리고 있을 것이다. 일본의 100세 이상 노인 중 90%가 저녁 9시경에 잠이 들고 오전 4시, 5시경에 일어난다고 한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형 인간은 건강과 시간의 지배자가 된다. 카네기는 아침잠을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이라고 지적했다. 아침형 인간은 야간형 인간에 비해 장점이 많다. 그러면 야간형 인간은 과연 자신의 패턴을 버려야 할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듯 시간 리듬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을까? 자신의 인생 설계를 위해 야간형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행복은 거창하거나 화려하거나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위, 평범한 일상에 항상 있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못 느끼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에 따르면 행복은 소극적인 성질을 띠는 반면 고통은 적극적인 성질을 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불행은 잘 인지하는 거라고 하네요. 우리는 행복을 가졌을 때는 그 가치를 못 느끼다가 막상 그 당연한 것만 같던 것들을 잃고 나면 그때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던 건지 큰 행복이었던 건지 깨닫곤 하죠. 그러나 또 다시 금세 무뎌지며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쁜 일은 없어도 특별히 나쁜 일도 없는 그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인 건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밤밤책 최윤우였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내일 아침은 활기차게